국방부 지하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1전략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이 자리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배석해 있었으며 그들이 어깨에 달고 있는 별들의 개수만 합쳐도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권위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 엄숙하고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지는 명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지윤 소장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라는 파격적인 타이틀을 거머쥔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으로서 지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테러 조직에 대한 선제 타격 대응책을 브리핑하는 중이었다. 강지윤 소장의 군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회의실의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며 그녀의 화려한 경력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봉을 들어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707 특임단의 침투 경로와 예상되는 교전 시나리오를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처럼 매서웠고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냉철한 이성만이 가득 차 있었다. 좌중의 장성들은 그녀의 치밀한 분석과 대담한 작전 계획에 내심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브리핑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회의 테이블 구석에 앉아있던 박성호 대령은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으로 평소 자신의 뒷배경과 정치적 인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볼펜을 신경질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며 회의의 집중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강지윤 소장이 가장 중요한 타격 지점을 설명하려는 순간 손을 번쩍 들어 그녀의 말을 끊어버렸다. 예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행동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성호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거만한 태도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고 강지윤 소장을 훑어보았다. 그는 작전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휘관의 자질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강 소장이 제시한 작전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동료 지휘관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었다. 강지윤 소장은 갑작스러운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지휘봉을 내리고 박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이미 회의에 들어오기 전부터 박성호 대령이 이번 작전에 대해 딴지를 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기에 이 정도의 도발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박 대령은 자신이 기선을 제압했다고 착각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군의 위계 질서와 전통을 운운하며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휘관이 중대한 작전을 맡는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던 중 박성호 대령의 입에서 기어이 선을 넘는 발언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지윤 소장에게 입대해서 군밥을 먹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이나 되었느냐고 대놓고 물어보았다. 이것은 계급 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급자인 소장에게 하급자인 대령이 할 수 있는 질문이 결코 아니었으며 명백한 하극상이자 모욕이었다. 박 대령의 말 속에는 여성이자 젊은 나이에 장군의 자리에 오른 강지윤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감에 휩싸였고 참석한 다른 장성들조차 박대령의 무례함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강지윤 소장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으며 그녀는 마치 철벽과도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박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지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그의 덫에 걸려드는 대신 철저하게 군인으로서의 격조를 지키며 그를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지윤 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박대령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무 기간을 연도와 개월수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며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했던 주요 작전들을 간략하게 나열했다. 그녀가 언급한 작전들은 하나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특수 임무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박대령이 후방에서 편안하게 행정을 볼 때 그녀가 최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완수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박성호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강지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대령이 현재 맡고 있는 군수 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는 박 대령이 보급과 지원에 힘써준 덕분에 전방의 군인들이 안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그를 지켜 세우는 척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작전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장교가 감히 전투 지휘관에게 훈수를 두지 말라는 날카로운 일침이 숨겨져 있었다. 박성호 대령은 강지윤의 말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경비 병력들이 당황하여 문을 열고 들어올 뻔할 정도였다. 박 대령은 삿대질을 하며 강지윤 소장에게 건방지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위계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추태를 부렸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강지윤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식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합참의장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박 대령을 제지하며 엄중하게 경고를 주었다. 합참의장은 회의의 신성함을 훼손한 박 대령의 태도를 질타하며 즉시 자리에 앉아 정숙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최고 선임자의 개입으로 박 대령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윤 소장은 합참의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시 브리핑을 이어갔고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박 대령의 추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나온 강지윤 소장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부관 김철수 소령과 함께 집무실로 향했다. 김 소령은 회의실 안에서의 소동을 전해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대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강지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호 대령이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이 자신이 제안한 작전 지역인 국경지대 근처에 무언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강지윤 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잠시 눈을 감고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다. 박성호 대령은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세력의 일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강지윤은 그가 군수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다.
오늘 회의에서의 충돌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강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안이 걸린 태블릿 PC를 꺼내들고 암호를 입력하며 707 특임단 정보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박성호 대령의 최근 5년간 군수물자 이동 기록과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보라는 명령을 정보팀장에게 하달했다. 또한 이번 작전 지역인 국경지대 창고들에 대한 위성 사진과 비공식적인 출입 기록들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강지우는 박 대령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더러운 수라도 쓸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보다 먼저 그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내부를 정화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녀만의 외로운 전쟁이었다. 한편 박성호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하며 위스키 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의 눈은 더욱 붉게 충혈되었고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강지윤 소장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계획을 실행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강지윤 하나쯤 매장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707 특임단의 훈련 일정을 조작하여 그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 계획을 세웠다. 그는 첩보 부서에 있는 자신의 신복에게 연락하여 적의 동향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려 강지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강지윤이 작전에 실패하여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복을 벗길 생각이었다. 박 대령의 얼굴에는 악마와도 같은 사악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을 맹신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707 특임단 주둔지에는 비상 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연병장으로 집결했다. 강지윤 소장은 단상에 올라 결연한 표정으로 대원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다가올 훈련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실전과 다름없는 가혹한 실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원들의 눈빛은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아직 알지 못했다. 강지윤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 부관에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헬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장갑을 고쳐 꼈다. 그녀는 이번 임무가 박 대령이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녀는 박 대령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지윤 소장은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어지는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일상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호 대령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이었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북쪽의 접경 지역을 향해 날아갔고 그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강지윤이 도착한 작전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험준하고 기상 조건이 악화되어 있어 헬기 착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성호 대령이 고의적으로 기상 정보를 누락시켰음이 분명했지만 강지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레펠 강화를 지시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반드시 전원무사 귀환시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의 전쟁이었으며 그녀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고독한 전사였다. 707 특수임무단 본부 지하에 위치한 정보 분석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수많은 모니터의 불빛만이 깜박이는 적막한 공간이었다. 이곳은 강지윤 소장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최정예 정보 요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전 세계의 테러 징후와 국내 안보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곳이었다. 방금 작전 지역에서 복귀한 강지윤은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곧장 이곳으로 들어와 메인 서버 앞에 앉아있던 정보분석 팀장 이진우 소령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감 대신 날카로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이 소령은 지휘관의 등장에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인 뒤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진우 소령은 강지윤 소장이 회의 직후 비밀리에 지시했던 박성호 대령과 군수사령부의 물자 이동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일반인이 보면 그저 난해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명백한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었다. 특히 전방 접경 지역의 예비 탄약고와 유류 저장소에서 정기적인 재고 조사 때마다 미묘하게 수치가 맞지 않는 현상이 수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누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정교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누군가의 고의적인 개입이 확실해 보였다. 강지윤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며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박성호 대령의 비릿한 미소와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된 구형 총기류와 폭발물들이 실제로는 폐기장이 아닌 민간 트럭에 실려 야심한 시각에 어디론가 이동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트럭이 향하는 방향은 항상 군사 통제 구역 내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폐광 지역이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박 대령의 서명이 들어간 특별 통행증을 가진 차량들만이 검문소에 제재 없이 통과하고 있었다. 정보팀이 해킹을 통해 입수한 박성호 대령의 비자금 계좌 내역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이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동남아시아의 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다. 강지윤은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칠 뻔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다음 증거들을 검토했다. 박 대령은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기밀 정보까지 외부 세력에게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 시각 육군 본부 자신의 집무실에 있던 박성호 대령은 자신의 개인 서버에 누군가 접속을 시도했다는 보안 알림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전산병을 호출하여 접속 경로를 추적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는 이미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다. 박 대령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지윤 소장의 지심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어 눈빛을 번뜩이며 인터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박성호 대령은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강지윤 소장이 이끄는 707 특임단에 대한 보급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그는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핑계로 훈련용 탄약 지급을 중단하고 헬기 정비 부품의 불출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이는 명백한 보복 조치이자 707 특임단의 작전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다. 박 대령은 강지윤이 굶주리고 지친 상태에서 제 발로 걸어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만들겠다며 비틀린 승리감에 도취되어 혼자서 낄낄거렸다. 다음 날 아침 707 특임단 경납고에서는 정비대원들이 부품이 없어 헬기를 수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지윤 소장은 현장에 도착하여 기름투성이가 된 정비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고 박 대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하는 대원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삽이라도 털어서 부품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며 지휘관으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당장 오늘 오후에 예정된 대테러 침투 훈련조차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강지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박 대령이 미리 손을 써둔 탓에 지휘 보고 라인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는 군 내부 통신망이 아닌 보안 회선을 이용해 믿을 수 있는 선배 장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박 대령의 정치적 뒷배경을 두려워하여 몸을 사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대령이 숨기려 하는 폐광 지역을 직접 정찰하기 위해 소수 정예 요원들을 선발하여 비공식 작전을 준비했다. 그날 오후 정보 분석실에 이진우 소령이 다급한 목소리로 강지윤을 호출했는데 위성 사진 분석 중에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폐광 근처 숲속에서 군용 위장막으로 덮인 대형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 주변을 경계하는 병력들의 무장이 국군 정규군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복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소음기가 부착된 외국산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박 대령이 사병 조직이나 용병을 고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지윤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카르텔과의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박성호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강지윤의 동태를 감시하며 그녀가 공경에 처해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즐거워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정보 장교를 불러 강지윤에게 흘릴 가짜 첩보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국경 근처에서 아군 포로가 억류되어 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이었다. 박 대령은 강지윤의 정의감과 책임감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함정으로 유인한 뒤 제거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며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감탄사를 연발했고 악랄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강지윤 소장은 상부로부터 하달된 긴급작전 명령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첩보의 출처가 불분명했고 작전 지역이 하필이면 박 대령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폐광 근처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아군 장교가 납치되어 고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고 군인으로서 전우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강지윤은 이것이 함정일 확률이 99%라고 확신했지만 나머지 1%의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다. 그녀는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하여 대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 B와 플랜 C까지 철저하게 수립했다. 대원들은 지휘관의 비장한 표정에서 이번 임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다. 강지윤은 박대령이 보급을 차단하여 부족해진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타부대 동기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여 간신히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신뢰를 총동원하여 박대령의 방해 공작을 하나씩 뚫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작전 출발 직전 강지윤은 자신의 책상 서랍의 유서와 함께 박대령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남겨두었다.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 증거가 언론과 청와대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조치해둔 것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둔 최후의 보험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군복의 매무새를 다듬었고 베레모를 눌렀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강지윤에게 있어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서약이었고 그녀는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지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활주로에는 정비대원들이 밤을 새워 겨우 수리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강지윤 소장은 대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투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조종사에게 이륙 신호를 보냈고 헬기는 굉음과 함께 밤하늘로 솟아올라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다. 박성호 대령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함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강지윤이라는 강철 나비는 그 거미줄을 찢어버릴 날카로운 날개를 숨기고 있었다. 헬기 안에서 강지윤은 작전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적들의 예상 매복 지점과 퇴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박대령이 보낸 용병들이 어떤 전술을 구사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했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은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성호 대령은 작전 통제실에서 707 특임단의 헬기가 이륙했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가를 피워 물었다. 그는 용병 대장에게 무전을 보내 목표물이 접근하고 있으니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사리가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강지윤이 절망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훈련만 잘 받은 군인이 아니라 지옥불에서도 살아 돌아올 불사조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2대의 블랙호크 헬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 위를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다. 조종사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부여잡은 채 빗줄기가 쏟아지는 전면 유리를 응시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기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기체 내부의 붉은 조명 아래 앉아있는 707 특임단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심한 흔들림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이미지 트레이닝에 집중했다.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극한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무거운 정적이었다. 강지윤 소장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조종사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가 섞인 잡음을 들으며 작전 지역의 지형 데이터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고 있었다. 박성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목표 지점은 폐광 입구 근처의 낡은 관리동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곳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고도계를 확인하며 대원들에게 곧 작전 지역에 진입한다는 수신호를 보냈고 대원들은 일제히 안전바를 올리고
로프 강화 준비를 갖추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대원들의 야간 투시경만이 초록색 빛을 뿜어내며 맹수와 같은 안광을 번득였다. 헬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하자마자 로프가 허공으로 던져졌고 강지윤을 선두로 대원들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지상으로 강하했다. 거센 비바람이 그들의 몸을 휘청거리지게 만들었지만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단련된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착지하여 즉시 사주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발밑에 밟히는 젖은 낙엽과 진흙의 감촉이 전투와 밑창을 통해 전해져 왔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숲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으며 오직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청각을 자극할 뿐 어떠한 생명체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지윤은 수신호로 대원들을 부채꼴 대형으로 산계시키며 천천히 목표 건물인 폐광관리동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변을 살피며 적의 매복 가능성이 있는 덤불과 바위 틈을 꼼꼼하게 스캔했지만 열상 장비에는 짐승 한 마리의 열기도 잡히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보통의 숲이라면 야생 동물이나 곤충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어야 정상이지만 이곳은 마치 죽음의 공간처럼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다. 강지윤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이것이 박성호 대령이 준비한 완벽한 사냥터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육군 본부 상황실에 홀로 남아있던 박성호 대령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작전 지역의 위성 영상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707 특임단의 통신을 도청하며 그들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최고급 브랜디가 들려 있었다. 박 대령은 이번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강지윤이 시체가 되어 돌아오면 그녀의 무모한 지위가 참사를 불렀다고 언론에 퍼뜨릴 계획을 이미 완벽하게 세워두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작은 점들을 바라보며 강지윤의 오만함이 곧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폐광관리동 앞에 도착한 강지윤과 대원들은 건물의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 타이밍을 탔다.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 아군 포로가 억류되어 있다고 했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심지어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지윤은 폭파 전문가인 최 상사에게 문을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최 상사는 소리 없이 다가가 문틈에 소형 폭약을 설치했다.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져 나가고 대원들이 섬광탄을 투척하며 내부로 진입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먼지뿐이었다. 그 순간 건물 내부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과 함께 박성호 대령이 고용한 용병대장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한다. 707의 영웅들.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 목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건물 주변의 숲속에서 수십 개의 조명탄이 터지며 칠흑 같던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눈부신 빛에 대원들이 잠시 시야를 잃은 틈을 타 사방에서 자동화기 사격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숲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강지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으며 대원들에게 대응 사격을 지시했고 무전기를 들어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 어떠한 응답도 없었는데 적들이 이미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를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으며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총탄이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파편이 튀었고
대원 중 한 명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박성호 대령은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707 대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고 자신의 완벽한 설계에 감탄했다. 그는 용병들에게 무전을 보내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고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라고 명령하며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다. 박 대령에게 있어 강지윤과 그녀의 부하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제거해야 할 귀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이 학살극이 끝나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강지윤을 영웅이 아닌 무능한 지휘관으로 역사에 남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극한의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는데 그녀는 부상당한 대원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며 전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적들은 단순히 매복해 있던 것이 아니라 미리 구축된 참호와 벙커에서 조직적으로 함항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무장은 정규군 수준 이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과 군사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의 소행임이 분명했고 그 배후에 박성호가 있음을 확신했다. 강지윤은 대원들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진실도 함께 묻힌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적의 시야를 가린 후 대원들을 이끌고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가 숲속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려는 대담한 기동을 시도했다. 적들은 강지윤이 건물 안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었기에 그녀의 과감한 돌파 시도는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숲으로 뛰어든 강지윤은 자신의 주무기인 소총을 능숙하게 다루며 적의 기관총 사수를 정확하게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지휘관이 앞장서서 길을 뚫자 대원들의 사기도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숲속으로 진입한 강지윤은 적들의 포위망이 생각보다 헐거운 한 지점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바로 폐광의 환기구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유일한 생로임을 깨닫고 대원들에게 그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후방에서 어무 사격을 가했다. 적들은 707 특임단이 쥐새끼처럼 포위망을 빠져나가자 당황하여 추격을 시작했지만 어둠과 빗줄기는 오히려 강지윤에게 유리한 은폐막이 되어주었다. 강지윤은 이동하면서도 틈틈이 적들의 장비와 움직임을 눈에 새기며 나중에 그들을 일망타진할 약점을 찾고 있었다. 환기구 입구에 도착한 대원들은 재빨리 입구를 막고 있는 철조망을 절단하고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좁고 어두운 통로는 또 다른 공포를 자아냈다. 하지만 밖에서는 용병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강지윤은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폐광 내부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지지대들이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었다. 강지윤은 대원들에게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폐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강지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바닥에 난 트럭 바퀴 자국과 최박에 찍힌 최신형 군화 자국들이 그것이었다. 버려진 지 수십 년이 지난 폐광에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누군가에 의해 비밀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잠시 이동을 멈추고 대원들에게 주변을 수색하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박성호 대령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개의 무기 상자와 탄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대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군수 물자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지윤은 침통한 표정으로 무기 상자에 찍힌 대한민국 국군 마크를 어루만지며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성호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현장을 증거로 남기며 이 싸움의 성격이 단순한 생존에서 정의 구현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를 정화할 심판자가 되어야 했다. 그때 지하 공간의 반대편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강지윤은 즉시 대원들에게 은폐 신호를 보내며 무기 상자 뒤로 몸을 숨겼다. 나타난 자들은 박성호 대령이 보낸 용병들이 아니라 이곳을 관리하던 무기 밀매 조직원들이었고 그들은 707 부대의 침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강지윤은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대원들에게 소리 없는 제압을 지시하며 단검을 꺼내 들었다. 총소리를 내면 밖에서 추격해오던 용병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것이 뻔했기에 은밀하고 신속한 근접 전투가 필요했다. 강지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베었으며 다른 대원들도 동시에 적들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대여섯 명의 적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강지윤은 그들의 품에서 통신 장비를 탈취했다. 적들의 무전기를 확보한 그녀는 용병들의 통신 내용을 도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놓치고 숲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고 강지윤은 이 지하미로를 이용해 적들을 각계 격파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는데 박성호 대령이 헬기를 띄워 폐광 주변을 공중 폭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무전기를 통해 듣게 된 것이다. 박 대령은 자신의 비밀 창고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증거 인멸을 위해 아예 산 전체를 묻어버리려는 미친 짓을 계획하고 있었다. 강지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그녀는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곳을 탈출함과 동시에 박 대령의 죄상을 밝힐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묶여있는 한 남자를 향했는데 그는 무기 거래 장부를 관리하던 회계사로 보였다. 강지윤은 공포에 떨고 있는 회계사에게 다가가 재갈을 풀고 살고 싶으면 자신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라고 차갑게 으름장을 놓았다. 회계사는 박성호 대령의 이름과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위치를 실토했고 강지윤은 그를 대동하고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남자는 박 대령을 법정에 세울 살아있는 증거였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나가야만 했다. 밖에서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굴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지며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강지윤은 대원들에게 폭탄을 설치하여 입구를 봉쇄하고 다른 출구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며 마지막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로 했다. 박성호 대령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강지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원, 나를 따르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놈들을 심판대에 세운다. 그녀의 비장한 목소리가 지하 동굴에 메아리쳤다.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폐광의 입구가 무너져 내리며 칠흑 같은 밤하늘로 시커먼 먼지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박성호 대령이 요청한 공습 지원으로 인해 수십 톤의 암석과 흙더미가 갱도를 덮쳤고 그 충격파는 수킬로미터 밖의 나무들까지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온 강지윤 소장과 707 특임단 대원들은 폐광의 환기구와 연결된 숲속 비탈길에 납작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과 군복이 온통 석탄 가루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적에 대한 살기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윤은 폭발의 여파로 윙윙거리는 이명을 참아내며 가장 먼저 생포한 회계사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인원 점검을 지시했고 부상당한 대원을 포함하여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들은 지금쯤 707 부대가 폐광 속에 생매장되어 전멸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이것은 역으로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강지훈은 즉시 대원들에게 사주 경계를 강화하며 침묵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고 어둠 속에서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한 이 숲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림처럼 우거져 있었고 곳곳에 대인 지뢰와 불발탄이 매설되어 있는 죽음의 땅이었다. 강지윤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것을 방패 삼아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선두에 서서 나뭇가지를 꺾어 흔적을 남기거나 발자국을 지우는 등 교란 작전을 펼치며 대원들을 이끌었다. 쏟아지는 폭우는 그들의 체온을 앗아가며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동 소음을 완벽하게 감춰주는 천연의 은신처 역할도 해주었다. 얼마 이동하지 않아 숲속 공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용병들의 임시 지휘소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707 부대의 전멸을 자축하며 경계 태세를 늦추고 있었다. 천막 주변에는 박성호 대령이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최신형 군용 차량들과 통신 장비들이 즐비해 있었고 용병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놈들의 동태를 살피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해야 할 장비들이 적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저격수인 박중사에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적의 감시병을 조준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각자의 타격 목표를 지정해 주었다. 강지윤의 수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중사의 소음기 장착 저격소총이 불을 뿜었고 감시탑 위에 있던 용병이 소리 없이 고꾸라졌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숲속 어둠 속에 숨어 있던 707 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는데 그들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의 정교함을 자랑했다. 술을 마시며 방심하고 있던 용병들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평화로웠던 야영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지윤은 혼란에 빠진 적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돌격 명령을 내렸고 대원들은 맹수처럼 튀어나가 근접 전투를 벌였다. 강지윤은 권총을 뽑아들고 가장 먼저 지휘 천막으로 쇄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용병 대장이 당황하여 통신기를 잡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용병 대장의 손을 쏘아 통신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용병 대장은 고통에 신음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강지윤은 그의 관절을 단숨에 꺾어버리고 차가운 총구를 이마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용병 대장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다. 지휘소 내부를 장악한 강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작전 지도와 통신 기록들을 확보했는데 그곳에는 박성호 대령이 내린 살해 명령과 자금지급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것은 회계사의 증언과 더불어 박 대령을 군사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들이었다. 밖에서는 707 대원들이 남은 용병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포로들을 묶어 앉히고 있었으며 부상당한 대원은 의무병에게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다.
강지윤은 용병 대장이 사용하던 위성 전화를 집어들어 박성호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육군 본부 상황실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마시고 있던 박성호 대령은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온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의아해하며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용병 대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강지윤 소장의 차분하고도 섬뜩한 목소리였다. 박성호 대령, 나 강지윤이다. 당신이 보낸 선물은 잘 받았다. 이제 내가 답례를 하러 갈 차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대령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강지윤은 박 대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는 것을 들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위성 전화의 메모리 칩을 분리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기에 노획한 군용 트럭의 대원들과 증인 그리고 중요한 증거물들을 싣고 서울로 귀환할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적들의 잔당이 도로 곳곳에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녀는 정해진 도로가 아닌 험한 산악도로를 이용해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트럭의 엔진이 굉음을 울리며 출발했고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트럭이 산악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강지윤은 짐칸에 앉아 노획한 적들의 무기를 분해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외국산 소총처럼 보였지만 내부 부품에는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의 고유 시리얼 넘버가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다. 박 대령은 무기를 밀수출하기 위해 겉모양을 개조하고 번호를 지우려 했지만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던 것이다. 강지윤은 이 부품 하나하나가 박 대령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증거물 봉투에 소중히 담았다. 그때 선두 차량을 운전하던 대원이 무전으로 전방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고 있다고 다급하게 보고해 왔다. 강지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또 다른 매복임을 눈치채고 즉시 차량을 멈추고 전원 하차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도로 양옆 숲속에서 로켓 추진 유탄 RPG 날아와 트럭 바로 옆에 바위를 강타했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박 대령은 707 부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인근에 대기시켜 두었던 예비 병력까지 총동원하여 그들의 귀환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다. 강지윤은 대원들을 도로 옆 배수로로 이동시켜 엄폐하게 한 뒤 침착하게 적의 화력 원점을 파악하고 대응 사격을 지시했다. 적들은 고지대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어 지형적으로 불리했지만 강지윤은 당황하지 않고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후 우회 기동을 시도했다. 그녀는 특공 무술 유단자인 김대위와 함께 숲을 가로질러 적의 로켓 사수에게 몰래 접근했고 단숨에 그들을 제압하여 적의 중화기를 무력화시켰다. 지휘관이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용맹함은 대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 치열한 교전 끝에 707 특임단은 매복해 있던 적들을 격퇴하고 도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차량 한 대가 파손되어 기동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강지윤은 부상자와 증인을 남은 트럭 한 대에 태우고 자신을 포함한 일부 대원들은 걸어서 이동하며 차량을 호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박 대령의 방해 공작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의 전의는 꺾이지 않았다. 강지윤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면서 숲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강지윤과 대원들은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행군을 계속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강지윤은 곁에서 힘들어하는 어린 하사의 어깨를 부축해주며 우리가 흘린 땀과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극한 상황에서도 부대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 한편 박성호 대령은 두 번째 매복조차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고 사무실의 집기들을 부수며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지윤을 죽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는 군 내부의 사조직을 동원하여 검문소를 장악하고 강지윤 일행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사살하라는 가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했다. 권력에 눈이 먼 그는 이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지윤은 이동 중에 라디오를 통해 자신들이 무장 탈영병으로 수배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고, 박 대령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아군에게조차 총구를 겨누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강지윤은 흔들리지 않고 대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거짓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국방부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주파수를 맞추고 자신이 신뢰하는 유일한 인물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핫라인 연결을 시도했다. 보안 회선을 통해 연결된 국가안보실장에게 강지윤은 현재 상황과 박성호 대령의 반역 행위에 대해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와 증인을 보호해 줄 것과 국방부 진입 시 아군 간의 오인 사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안보실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강지윤의 결연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황 설명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통화로 인해 강지윤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지만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서울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인 검문소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이미 박성호 대령의 입김이 닿은 헌병대가 중무장을 하고 배치되어 있었다. 강지윤은 대원들에게 무기를 내리고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트럭에서 내려 홀로 검문소를 향해 걸어갔다. 헌병들은 총구를 겨누며 정지를 명령했지만 강지윤은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복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장군의 위엄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압박감을 주었다. 강지윤은 헌병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대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해야지 부패한 상관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통치며 헌병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에 흔들린 헌병들은 슬금슬금 총구를 내렸고, 헌병대장 역시 박 대령의 명령이 부당함을 알고 있었기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강지윤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검문소를 에워싼 팽팽한 긴장감은 숲속 어딘가에서 날아온 한 발의 저격 탄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고요했던 도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돌변했다. 박성호 대령이 고용한 용병들은 헌병대가 강지윤 소장을 체포하지 않고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그들 모두를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지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멍하니 서 있던 헌병대장을 덮쳐 쓰러뜨렸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의 아스팔트 바닥에는 날카로운 총탄 자국이 깊게 패였다.
그녀의 신속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헌병 대장의 머리는 그 즉시 박살이 났을 것이 분명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헌병 대장은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반역자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상황에 충격을 받고 비로소 박성호 대령의 명령이 거짓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지윤은 흙바닥을 구르며 헌병 대장의 멱살을 잡고 장갑차 뒤로 끌고 가 안전을 확보한 뒤 떨고 있는 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휘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선언했고 헌병 대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강지윤 소장의 명령에 따를 것을 무전으로 전파했다. 이로써 707 특임단과 검문소 헌병대는 박성호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로 기묘하지만 강력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강지윤은 장갑차의 두꺼운 장갑을 엄폐물로 삼아 전황을 살폈는데 용병들은 도로 양쪽의 숲과 능선에 매복하여 십자 포화를 퍼붓고 있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제압 사격을 지시하여 적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뒤 707 대원들에게는 연막탄을 투척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측면으로 우회 기동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발치는 총성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 흔들림 없는 태도는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에게 강력한 전투 의지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윤은 직접 소총을 들고 조준경을 통해 적의 지휘관급으로 보이는 인물을 찾아내어 정확하게 격발했다. 단 한 발의 사격으로 적의 기관총 사수가 쓰러지자 적들의 화망에 구멍이 뚫렸고 강지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 병력에게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 707 대원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연막을 뚫고 숲으로 뛰어들어 용병들과 치열한 근접 전투를 벌였고 그들의 압도적인 전투 기술에 용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강지윤은 단순히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선두에서 권총과 단검을 능숙하게 다루며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군복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전장을 지배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치명적이었다. 숲속에서의 전투가 707 부대의 승기로 기울자 살아남은 용병들은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를 시도했지만 강지윤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헌병대의 장갑차에 올라타 기관총자를 잡고 도주하는 적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정밀 사격을 가해 전복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지켜보던 헌병들은 전설로만 듣던 철의 여인 강지윤의 진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외감을 느꼈다. 전투가 종료된 후 강지윤은 포로들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다시 서울로 향하는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박성호 대령의 발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덤프트럭 2대가 길을 막아서며 나타났다. 그들은 707 부대의 트럭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하여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 했고 이는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여 강지윤을 암살하려는 계획이었다. 강지윤은 운전대를 잡은 부하에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소리쳤고 덤프트럭들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여 핸들을 꺾어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트럭의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강지윤의 기지로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강지윤은 흔들리는 트럭 짐칸에서 몸을 일으켜 유탄 발사기를 집어들었고 끈질기게 쫓아오는 덤프트럭을 향해 조준을 맞추었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차량의 진동 리듬에 맞춰 방아쇠를 당겼고 유탄은 정확하게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의 앞바퀴 축에 명중하여 폭발했다.
거대한 트럭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도로를 가로막아 나머지 추격 차량들의 진로까지 차단해버리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강지훈은 화염에 휩싸인 도로를 뒤로하고 대원들에게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며 이제 목표 지점인 국방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는 박성호 대령이 강지훈의 생존 보고를 받고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병력과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강지훈이 마치 불사신처럼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도 방위사령부에 거짓 정보를 흘려 강지훈 일행을 무장 간첩으로 신고하고 국방부 진입로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박 대령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미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한 강지훈의 트럭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경찰차들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국방부를 향해 질주했다. 그녀는 이미 안보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현장의 병력들에게까지 그 명령이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대원들에게 절대로 민간인이나 아군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오직 방어적인 운전과 위협 사격만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추격전은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정문 앞에는 수방사의 전차들이 포신을 겨누고 있었고 수백 명의 무장병력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강지윤의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강지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깜박이며 돌진했다. 병사들이 발포 명령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을 때 강지윤은 트럭 지붕 위로 올라가 찢어진 군복 상의를 흔들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확성기를 통해 자신이 707 특임단장 강지윤임을 밝히고 박성호 대령의 반역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왔음을 천명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국방부 앞 광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총구를 겨누고 있던 병사들은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박성호 대령의 사주를 받은 헌병 장교가 발포를 명령하며 권총을 쏘았지만 병사들은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훈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뉴스에서 보았던 영웅이자 진정한 군인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강지윤은 멈춰선 트럭에서 내려 증인인 회계사와 박 대령의 비장부를 손에 들고 헌병들의 총구 앞을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강지윤의 앞을 막아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병사들은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결연하고 위엄이 있어 감히 그녀를 저지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들었다. 강지윤은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다. 국방부 청사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자신을 막으려 달려오는 경비병들을 눈빛만으로 제압하며 박성호 대령이 숨어있는 상황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상황실에 있던 박성호 대령은 CCTV를 통해 강지훈이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부관에게 문을 잠그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부관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의 명령을 무시했다. 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그것이 강지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붕괴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침내 상황실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강지윤 소장이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났다. 상황실 안에 있던 모든 장군들과 참모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합참의장 앞으로 걸어가 피 묻은 손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외쳤다. 신고합니다. 707 특수임무 단장 소장 강지윤. 작전명 정화를 완수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울림이 있었다. 합참의장은 강지윤의 처참한 몰골과 그녀가 내민 증거물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강지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박성호 대령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살기등등했다. 그녀는 천천히 박 대령에게 다가가며 입대에서 군밥을 먹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던 그의 오만한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박성호 대령, 군인이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박성호 대령은 강지윤의 기세에 눌려 권총을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기어 물러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추태를 보였다. 강지윤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박 대령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들은 즉시 달려들어 박 대령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지윤이 가져온 USB의 내용이 띄워지기 시작했고 박 대령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자 장내에는 경악의 탄식이 쏟아졌다. 강지윤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지만 곁에 있던 부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의무실로 가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박 대령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정의의 실현이었다.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고 강지윤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호 대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직후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으며 강지윤 소장은 피 묻은 전투복을 입은 채 합참의장에게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자금 흐름과 불법 무기 거래 내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이었기에 배석한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박 대령이 저지른 대담한 범죄 행각에 혀를 내둘렀으며 군 내부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반역임을 강조했다. 지하 조사실에 구금된 박성호 대령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당장 변호사를 부르라고 헌병들을 협박했는데 이는 시간 끌기 작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정치적 세력과 군수 카르텔이 이 사태를 무마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대령은 헌병 대장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거액의 뇌물을 제안하며 회유하려 들었지만 헌병들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의무실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강지윤 소장은 휴식을 권하는 군의관의 만류를 정중히 뿌리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멍이 들어 만신창이었지만 정신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입원실에 누워있는 부상당한 대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손을 잡아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원들은 오히려 지휘관의 안위를 걱정하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강지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대령의 예상대로 국방부 장관실과 합참회장실 전화기에는 불이 날 정도로 외부의 압력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유력한 정치인들과 군수 산업체 로비스트들이 박대령의 석방과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은근한 협박을 가해왔는데 그 수위가 상당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공개될 경우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방 예산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사건을 덮으려 시도했다. 강지윤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그들의 통화 기록조차 증거로 남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날 밤 구금된 회계사가 있는 독방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청소부로 위장한 암살자가 접근하고 있었다. 박대령의 비선 라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심 증인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강지윤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707 최정예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배치하여 24시간 철통 같은 감시를 붙여둔 상태였다. 암살자가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꺼내려는 찰나 숨어있던 요원들이 그를 덮쳐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제압된 암살자를 강도 높게 신문한 결과 그가 박대령의 최측근 부하로부터 직접 사주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 내용은 즉시 녹음되어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박대령을 비호하던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정타가 되었다. 외부의 압력을 행사하던 정치인들도 살인교사 혐의까지 드러나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황급히 발을 빼며 연락을 끊어버렸다. 박성호 대령은 자신을 도와줄 동아줄이 모두 끊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로소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지윤 소장은 말끔한 정복으로 갈아입고 박대령이 갇혀있는 조사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박대령의 모습은 몇 시간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초라하게 늙어 보였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강지윤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박대령에게 자신이 가져온 살인교사 증거와 비자금 내역서 사본을 던져주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을 퍼붓는 대신 차가운 논리로 그가 저지른 죄목들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박대령은 쉰 목소리로 자신은 그저 관행을 따랐을 뿐이며 군의 발전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했다. 그는 강지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며 비난했고 자신 없이는 군수 지원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강지윤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군인의 명예를 더러운 돈과 맞바꾼 당신 같은 자들 때문에 군이 병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대령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자신의 논리가 무참히 깨지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강지윤은 조사실을 나오며 내일 열릴 긴급 징계위원회와 대국민 공개 군사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며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복도에는 그녀를 기다리던 707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지휘관에게 경례를 올리며 무언의 지지와 존경을 보냈다. 강지윤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윤은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을 믿지만 만약을 대비해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다음날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특종 뉴스가 되었다. 방송국 중계차들이 국방부 앞으로 몰려들었고, 여론은 젊은 여성 장군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열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대령과 그 비호 세력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밤이 깊었지만 강지윤 소장의 집무실 불은 꺼질 줄을 몰랐고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임을 되새겼다. 그녀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군 내부에 뿌리내린 썩어빠진 관행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전쟁을 시작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뒤에 믿음직한 동료들과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유치장에 홀로 남겨진 박성호 대령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다가오는 파멸의 공포에 몸서리치고 있었다. 그는 화려했던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비참한 미래를 상상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강지윤을 깔보고 여자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후회의 눈물을 흘려보았자 이미 때는 늦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과 불명예스러운 저녁, 그리고 역사의 죄인이라는 낙인뿐이었다. 날이 밝자 국방부 대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징계위원들과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강지윤 소장은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을 단 채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녀의 등장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부신 섬광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그 빛 속을 걸어 연단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제 박성호 대령의 죄상을 전 국민 앞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한 것이었다. 국방부 대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현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이자 사실상의 공개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단상 중앙에는 강지윤 소장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 피고석에는 수갑을 찬 박성호 대령이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탄 눈동자는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붕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징계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강지윤 소장은 준비해온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성호 대령이 빼돌린 무기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아군을 겨누는 영상과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회의장에 모인 방청객들과 기자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 섞인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군인이기를 포기한 자가 저지른 끔찍한 배신행위였으며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성호 대령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군의 낙후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강지윤 소장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뻔뻔하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의 추태를 지켜보던 동료 장교들조차 고개를 돌려버렸고 헌병들이 그를 제지하며 강제로 자리에 앉혔다. 강지윤은 박대령의 발악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고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지난번 회의에서 박대령이 자신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질문을 상기시키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우 대령, 당신은 내게 군밥 먹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지. 나는 그 대답을 말로 하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다. 군인의 자격은 밥그릇수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얼마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박대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위원장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의사봉을 두드리며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성호 대령에게는 파면과 동시에 군형법상 최고 형량이 구형될 것이며 모든 계급과 명예가 박탈된다는 엄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또한 그가 부정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될 것이며 즉시 구속 수감되어 군사법정의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박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밑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은 가장 비참한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헌병들이 박성호 대령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강지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은 이미 뜯겨나간 상태였고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일개 범죄자에 불과했다. 강지윤은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안타까움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권력과 오만에 취해 스스로를 망친한 인간의 말로는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는 강지윤 소장에게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짧고 간결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오늘의 승리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707 대원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의 것이다라고 공을 돌렸다. 또한 그녀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다시 태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국방부 청사 밖으로 나오자 광장에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붕대를 감거나 목발을 짚은 상태였지만 지휘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윤은 그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뜨거운 전우회를 나누었고 그들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강지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강지윤 소장은 여전히 최전방에서 부대를 지휘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박성호 대령 사건 이후 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강지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이제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자 참군인의 표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훈련장을 누비며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윤은 707 특임단 신임 장교들의 임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되었다. 단상에 선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앳된 소위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계급장이 주는 무게를 두려워하되 결코 그 뒤에 숨지 마라. 오만은 군인의 눈을 멀게 하고 겸손은 전장을 보는 눈을 뜨게 한다라는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그것은 박성호 대령과의 싸움을 통해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강지윤은 홀로 부대 뒷산에 있는 충원탑을 찾아가 묵념을 올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탄피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패광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날 챙겨두었던 것이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은 그녀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강지윤 소장은 다시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강철로 만든 날개처럼 보였고 그녀의 발걸음은 대지를 울릴 만큼 힘찼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도 그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빛은 바로 올곧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철 장미. 강지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